미리미리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은 지금의 위기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최근 증시가 완전 말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수익만 줄 줄 알았던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찍고 주르르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오르는 척하다 떨어지고 오르는 척하다 떨어지고, 연준회의가 있었던 날에는 장중에 3.4% 상승하다가 연준회의 직후 마이너스 1%로 돌변했습니다. 장중에 4%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준 셈인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 역시 상승하는 척하다가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하락 중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미국 주식 때문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양반이에요. 한국 주식 한번 볼까요? 한국 주식은 무슨 파파 스머프를 본 것 같아요. 파란불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000에서 움직이던 놈이 갑자기 2614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멤버십에서도 무슨 전쟁 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 북쪽에서 날마다 미사일을 쏘고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진 않고요. 지금은 연준의 긴축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러시아 문제는 생각보단 크게 보지 않고 연준의 긴축 이슈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연준의 긴축 이슈를 감안해도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지금 2차 코로나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지수를 좀 더 넓게 가져왔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의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로나 경제 위기 때 보세요. 횡보하던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금의 코스피 지수는 1600에서 1800 요 정도까지는 빠져야겠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2600인데 여기에서 1000포인트나 더 빠진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때보다는 2018년 말과 지금을 좀 더 비슷하게 봅니다. 2018년에는 10, 11, 12 3개월 동안 코스피 지수가 16% 정도 빠졌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00까지 빠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과연 지금의 상태가 2018년 말과 비슷할지, 2020년 3월달 코로나 경제 위기와 비슷할지, 이것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고 많이 어렵다, 좀 쉽게 설명해달라,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설명은 알기 쉽게 아주 간단한 용어를 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테드 스프레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테드 스프레드는 달러의 유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러를 빌릴 때 얼마의 금리가 필요하냐, 이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테드 스프레드가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달러가 말랐다, 달러 수요 증가로 인한 경제 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드 스프레드가 급등했던 구간은 딱 두 번 있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 그리고 2020년 2월 3월 코로나 경제 위기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테드 스프레드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로나 경제 위기 때와 비교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될 것은 하이힐드 채권 금리입니다. 하이힐드 채권 금리는 부실한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즉 부실한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필요한 금리입니다. 만약에 경제가 어렵거나 시중에 달러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부실한 기업들에게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앞두고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급등하곤 합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 2020년 초반 코로나 경제 위기 때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급등했던 거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은 하이힐드 채권 금리 역시 그렇게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의 채권 금리 상승을 경제 위기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어 보이죠. 오히려 2008년 하반기 때 보시면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5%, 6%에서 진정이 됐었는데요. 이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장단기 금리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친 부분이 2018년 하반기 때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친 부분은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입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돌입한 다음에 6개월에서 2년 사이 경제 위기가 터진다고 하죠. 실제로 2019년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볼까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장단기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는 되고 있긴 하죠. 마치 2018년 하반기와 비슷합니다. 그때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긴 했지만 장단기 금리차 역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2018년 하반기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가 2018년 하반기와 지금을
비슷하다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일까요? 미리미리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은 지금의 위기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나스닥 지수는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자 산타는 나스닥에게 선물을 주면서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0, 11, 12, 3개월 동안 도대체 미국 증시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제로금리 상태죠. 하지만 이때에는 이미 기준금리를 8번 올렸었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연준은 2015년 12월부터 기준금리를 1번, 2번, 3번, 4번, 5, 6, 7, 8번, 8번이나 올린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8번이나 올라간 기준금리에 피로감을 느껴왔던 상태고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사람들은 연준에게 파월 형님 이제 기준금리 너무 많이 올렸어. 8번이면 충분해. 9번은 무리지 않아? 그만 올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파월이 이때 한마디 하게 됩니다. 이때가 2018년 10월 초였습니다. 중립금리에서는 먼 거리에 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딱 봐도 너무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립금리는 그냥 편하게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타겟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초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금리가 타겟치에는 먼 거리가 있어. 앞으로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찔한 거예요. 이미 8번이나 금리를 올려서 우리 지금 미치겠는데 중립금리에는 더 먼 거리에 있다니 도대체 지금 몇 번 올릴 거니 파월.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쳐 날뜁니다. 이와 함께 나스닥 지수도 미쳐 날뛰고 있죠. 지금 잘 보세요. 나스닥 지수 다이빙이 시작됐습니다. 다이빙했다 올라갔다 다이빙했다 올라갔다 아찔아찔하죠 지금. 그런데 이유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진 않았어요. 한참 내리던 나스닥 지수가 갑자기 한 번씩 튈 때가 있었습니다. 10월 말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고 장단기 금리차도 축소되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꺾이고 있다. 이거 금리 인상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적당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10월 말 이때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증시가 약간은 반등하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파월 형님께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오르는 척하다 떨어지는 일을 반복하곤 했죠. 하지만 11월 말에 파월 형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준금리 중립 수준 바로 아래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기준금리는 우리의 목표치 바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파월 형님이 앞으로 금리를 한 번이나 두 번만 올리면 목표치에 도달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은 안도했어요. 앞으로 기준금리 한두 번만 올리면 끝나겠네. 그래서 증시가 쓱 반등했죠. 하지만 파월 형님이 기준금리를 그만 올린다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때 당시 또다시 신저가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찔한 다이빙이었습니다. 주가 하락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하실 밑에 또 다른 지하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12월 말에 파월 형님이 기어코 기준금리를 한 번 올렸습니다. 이때 2008년 서프라임 경제위기 이후 9번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금리는 중립금리 하단부에 있다. 무슨 말인가요? 파월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금리 범위 안에 현재 금리가 들어왔다. 앞으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월 형님은 이때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속도와 목적지에 대한 실제적인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적절한 경로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의 정보를 주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생각을 앞으로는 조금씩 바꿀 수 있다. 이미 조금 바꿨다. 이미 타겟치에 조금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준금리 그만 올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증시에 미친 듯이 다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는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3번 정도 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이 나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증시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파월 입에서 기준금리를 그만 올리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나서야 주가 진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파월이 말할 기회가 3월달 연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연준회의 가서 파월 형님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이게 중요할 거라 봅니다. 이번 연준회의 때 파월 형님 거의 매 연준회의마다 금리를 올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것보다 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야 사람들은 약간 진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전에 연준 위원들의 시장을 달래는 멘트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그때그때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볼까요? 2018년도에 연준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자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했던 거 보이시죠?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11월 중순에 꺾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나스닥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2년물 국채금리가 일단은 한번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증시가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 다지려고 준비를 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2년물 국채금리가 꺾이려면은 연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 개선되거나 이런 게 보여야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도대체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연준 위원들이 만족할지, 그들의 목표 타겟치는 어디일지, 즉 중립금리가 어느 수준일지 이것들을 나스닥 지수와 연동시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쉽거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